자, 오늘은 전산세무 2급 지무회계에서 이제 거의 마지막 파트인데요. 열 번째 회계 변경, 오류 수정이란 타이틀이에요. 회계 변경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이런 내용을 갖다만 보게 되면 일단 회계 변경이라는 것은 우선 크게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으로 이게 나누는데, 회계 변경은 지금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갭에서 갭으로 변경하는 것을 회계 변경이라고 부른다. 근데 지난번에 이거 써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갭이란 말은 우리가 얘기했던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 기준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걸 우린 영어 이니셜로 갭이라고 부르거든요. 여기다가 잠깐 하나 써놓으면은 갭, 제너럴리, 우리말로는 일반적으로라는 뜻이죠. 일반적으로라는 뜻을 갖고요. 그다음에 A는 어, accepted. accepted는 뭐 인정하다, 수긍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인정된, 받아들여진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A accounting, 기업회계, 재무회계라고도 하고 기업회계라고도 하고, 여기서는 의미 자체가 기업회계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린서플, 여기 원리, 원칙, 기준, 뭐 원리, 원칙, 기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이니셜을 따라서 왜 갭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전 회계 감사할 때 갭이라는 용어들을 세무사나 또는 특히나 회계사들이 많이 쓰는, 줄여서 쓰는 용어란 말이죠. 요 용어는 우리가 그 회계원리 처음 배우시면서 제가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이건 줄임말이고요. 기업회계 기준, 회계기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줄여서 쓴 말이에요. 실제 이 명칭은 정식 명칭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 회계 기준, 요게 정식 명칭이었어요. 되게 길죠. 그래서 이 긴 용어들은 우리말로 쓸 때는 주로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부르고요. 줄여서. 그다음에 영어로 쓰면 그냥 갭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 회계 감사할 때 담당자들이 그 갭에 있는 거, 갭 있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갭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기업회계 기준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런 이 용어를 설명하게 되면, 여기 회계 변경이라는 것은 갭에서 기업회계 기준에서 있는 규정 중에서 기업회계 기준에 있는 다른 규정으로 뭔가 회계에 대한 정책을 바꾸는 것, 그걸 갖다 우리는 회계 변경이라는 용어로 이제 앞으로 사용할 거예요. 이 회계 변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우선 회계 변경에서 정책의 변경이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조금 전에 갭으로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의 예를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재고자산과 관련돼서 기말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그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 뭐 개별법, 선입선출법, 그다음에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지금 현재 선입선출법이라는 방법으로 기말 재고 방법을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회사에서 다른 어떤 회사를 갖다가 M&A, M은 멀지, 그 뭐라 그러죠? 합병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A는 영어로 acquisition, 취득이란 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흡수합병이라는 말이 많이 그 줄임말로 사용되는 용어가 바로 M&A라는 거야. 즉 간단하게 하여튼 사들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회사에서 왜 타 기업 어떤 회사를 갖다가 사들였을까? 뭔가 더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효과 때문에 그 회사를 M&A를 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기말재고를 여지껏 선입선출법으로 사용했었는데, 지금 이 기업을 M&A 하고 난 다음에 이 회사의 재고가 앞으로는 뭘로 하는 것이,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더라, 이렇게 좀 평가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입선출법으로 사용하던 방법을 이동평균법으로 사용하면, 선입선출법도 기업회계 기준에 있는 방법이고요.
이동평균법도 기업회계 기준에서 인정한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갭에서 갭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회계의 변경이에요. 회계의 변경은요, 편의상으로 회계 변경을 하는 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편리하고자, 쉽게 하고자, 간단하게 하고자 이렇게 회계 변경을 하는 건 인정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합리성이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기업회계 기준에서 인정한 방법이어야 될 것이고요.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을 우린 정책의 변경이다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유가증권, 즉 대표적으로 단기매매증권을 샀을 때 그 단기매매증권 우리 하나 그 타회사의 증권을 갖다가 평가하는 걸 배웠었는데 만약에 이 회사에서 타회사의 주식을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여러 가지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단가를 평가하는 방법, 기말에 갖고 있는 유가증권에 대해서 총 금액이 얼마지? 이런 거 계산할 때 이동평균법을 사용했었는데 얘를 갖다가 총평균법으로 바꾼다. 이런 것들도 바로 회계 변경 중에서 정책의 변경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배웠던 유형자산 중에서 우리 원가 모형을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 재평가 모형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잖아요. 원가 모형 사용하다가 재평가 모형으로 바꾸는 거 이것도 회계 정책의 변경이라고 하고 주로 시험 문제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요게 제일 많이 나와요.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방법. 얘는 정책의 변경, 즉 좀 이따가 설명 계속 해드릴 추정의 변경과 정책의 변경을 섞어놓고 다음에 회계 변경 중 정책의 변경에 해당되는 건 어떤 겁니까? 추정의 변경에 해당되는 건 어떤 겁니까? 구분해 보세요. 라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지금 한번 들어보면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구분하는 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바로 이어서 이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 차이, 추정의 변경에 어떤 게 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파란색으로 할까요? 자, 추정의 변경에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감가상각 방법이 있었죠. 감가상각 방법에서 여기 정액법에서 우리 회사에서 이번에는 정률법으로 이렇게 바꾸게 됐다. 그럼 얘는 추정의 변경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감가상각 방법을 바꾸는 것은 추정의 변경이라고 부르는데 뭘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으냐면 감가상각을 계산할 때 세 가지 감가상각의 3요소가 있다고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그 첫 번째 게 뭐였었냐면 취득원가였었고요. 취득원가를 알아야 감가상각을 할 수 있고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랬었고 두 번째는 내용 연수가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잔존 가치 이렇게 있었죠. 근데 이 중에서 지금 이 내용 연수 만약에 차량 운반고를 우리 회사에서 샀는데 내용 연수가 5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많이 얘기를 했다면 이 차 진짜 5년 탈 수 있나요? 즉 이 5년이란 내용 연수가 실제로 그만큼을 탈 수 있다 확정된 거예요. 추정을 한 거겠어요. 추정을 한 거죠. 그래서 내용 연수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수용차를 사게 되면 보통 5년 정도 사용하더라는 그런 추정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잔존 가치를 취득원가의 10% 또는 뭐 50만 원 이렇게 금액을 얘기해 놓았다면 이 금액은 추정일까요? 확정일까요? 취득 원가의 10%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얘도 결국은 추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 정액법에서 정률법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은 정책의 변경인가요? 추정의 변경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요거 추정의 변경이라고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 써놓지는 않았는데 여기 만약에요 시험에서 여기 차량 운반고의 내용 연수가 원래 5년이었는데 이 5년이 아니라 우리가 6년으로 연도수를 좀 바꾸려고 그래요. 그럼 걔는 정책의 변경인가요? 추정의 변경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추정의 변경이라고 대답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제가 요 설명만 잘 들으면 요거 추정의 변경인지 정책의 변경인지 어렵지 않다 그랬죠. 시험 문제 나와도 보편적으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한 것만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매출 채권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 설정, 대손율 설정한 거 있었죠? 대손 설정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 우리 기말에 매출 채권에 대해서 1% 우리 대손율을 정했어요. 얘기했을 때, 자, 1%라고 하면 내년에 우리가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매출 채권이, 얘 1%는 확정이겠어요? 추정이겠어요? 당연히 얘도 추정이겠죠. 그래서 대손율 설정하는 것도 우리 회계 변경 중에서 추정의 변경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말에 재고자산, 우리 저가법 썼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럼 저가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재고의 가격과 그다음에 시장에서 현재 유통되는 가격을 비교한 거란 말이죠. 그럼 그 금액이 정확한 걸까?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추정한 걸까? 그것도 추정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추정의 변경에 해당되는 이해들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학습하실 때 이따가 교재 읽어보실 때 말이에요. 그 내용들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제가 미리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구분만 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누적 효과라는 용어를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지금 우리 회사에서요, 기말 재고 자산을 평가할 때 선입선출법을 사용했었는데, 이동평균법으로 바꾸게 되면 기말 재고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다시 기말 재고를 우리가 선입선출법을 사용했는데 이동평균법으로 그 방법을 바꾸게 되면 그 기말 재고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하겠죠? 왜냐하면 선입선출법이 기말 재고가 가장 크게 계산되는 방법이라서 요거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라고 했었어요. 여기서 나머지 관련된 사항들이 파생되는 거기 때문에 기말 재고를 평가하는 방법 중에서 선입선출법이 기말 재고 금액이 가장 커요. 그래서 지난번에 요 크기 관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해 드렸었냐면 순서대로 여기다 쓰니까 선입선출법,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그 다음에 총평균법, 마지막으로 호입선출법. 지금 기말 재고가 순서대로 큰 순서대로 제가 이게 적어드린 거예요. 그러니 이 선입선출법에서 이동평균법으로 바꾸게 되면 작년에 우리가 기말 재고 계산했던 것 금액보다 금액이 보편적으로 더 작아진단 말이죠. 그러면 기말 재고가 줄어들게 되면 매출원가는 더 크게 계산되겠죠. 그래서 이 회계 변경을 했을 때 이 정책의 변경에 대해서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단기와 정기의 우리가 재무제표는 형식 비교 가능성이 있게 정기하고 단기하고 비교했었잖아요. 기말 재고가 비교가 될까 안 될까? 비교 가능성이 확 떨어지죠. 왜요? 작년에는 선입선출법 사용하고 이번에는 이동평균법을 사용했으니 기말재고 금액이 똑같다 할지라도 금액이 더 작아졌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비교 가능성이 훼손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금액이 차이가 나게 돼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금액으로 비교하게 되면 선입선출법으로 기말재고가 100이었었는데 이동평균법을 하니까 80이 됐더라. 근데 얘는 두 개가 지금 비교가 가능이 안 돼요. 단기하고 정기하고. 그래서 이 차이나는 20이라는 금액을 정기와 단기를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 전년도에 거도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했던 거를 이동평균법으로 바꿔서 다시 계산을 하게 돼요. 전년도 거를 자료를 수정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전년도 거는 벌써 결산이 다 끝났는데요. 예, 그래도 수정합니다. 그래야지 비교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차이가 나는 금액을 우리는 누적 효과라는 용어로 사용해요. 이 누적 효과를 갖다가 똑같이 비교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 전년도 거를 소급해서
이거를 수정한다. 그래가지고 얘를 소급법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산이 벌써 다 되고 재무제표가 작년도 거는 벌써 다 확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회계 변경 중에서 회계 정책의 변경은 상당히 중요한 그 항목이므로 소급법을 적용해서 전년도에 해당되는 재무제표 그 중에서도 해당되는 계정 과목을 싸그리 다 고쳐서 그 누적 효과를 반영합니다. 그렇게 누적 효과를 반영하는 방법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소급법이라고 부른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자, 감가상각을 추정의 변경을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면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릴 때 감가상각을 할 때 정액법으로 계산하는 감가상각비가 크다고 그랬을까?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하는 방법이 크다고 했을까? 보통 그 뭐죠? 가속상각법이라 그래서 초기년도 특히 초기년도에는 정률법이 정액법보다 훨씬 커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전년도와 올해 추정의 변경으로 인해서 그 감가상각의 금액이 서로 달라지더란 얘기죠. 지난번에는 정액법을 했을 때 100원이었는데 정률법을 하니까 120원이 나왔더라. 그럼 이게 얘도 마찬가지로 위에가 똑같이 비교 가능성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 비교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전년도 끝까지 다 수정을 해서 여기 누적 효과를 반영하느냐? 이거는 추정의 변경은 그렇게 안 해요. 추정의 변경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작년도에 했던 그대로 놔두고 올해 정률법으로 바꿨죠. 그럼 올해 또는 그 다음에 계속 오는 해에만 좀 회계 변경했던 것을 반영해요. 그래서 얘를 우리말로는 전진법이라 그래요. 소급법은 전년도 것까지 다 수정해서 올해 거와 비교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전진법은 전년도 거를 손에 댄다, 손 댄다 안 된다? 얘는 손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올해부터 앞으로 돌아오는 해에다가만 정일법으로 계속 적용하는 방법을 전진법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자, 요 중간에 소급법은 전년도 거 싸그리 다 수정해 주는데 해당되는 것들은 전진법은 전년도 거 손대지 않고 올해와 앞으로 오는 해 것만 책임진다 그랬었잖아요. 자, 이 사이에 중간에 여기 누적 효과를 처리하는 방법에 단기 일괄 처리법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단기 일괄 처리법은 전년도고 나발이 근간에 그런 거 다 개무시하고 무조건 그 누적 효과를 단기 올해에만 다 처리를 해버리는 방법을 단기 일괄 처리법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한테는 대부분 이런 누적 효과에 대한 이 용어들을 물어보는 게 대부분의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용어만 좀 잘 이해를 하시고 이따 교재에서 한번 복습하시면 한번 읽어만 잘 두시면은 크게 틀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단기 일괄 처리법의 단점은 모든 그 회계 변경에 대한 누적 효과를 올해에다가만 다 반영하다 보니까 올해 재무제표에 여러 가지 부담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전년도 손대기 싫어 귀찮아 뭐 등등 여러 타 이유로 단기 일괄 처리법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누적 효과를 반영하는 방법 세 가지 소급법, 단기 일괄 처리법, 전진법 세 가지가 있고요. 소급법은 회계 정책의 변경일 때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전진법은 회계 추정의 변경일 때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무조건 모든 누적 효과를 올해에만 반영하는 방법이 단기 일괄 처리법. 요 정도까지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회사의 변동 상황이 생겨가지고요. 이렇게 회계 변경을 한다든지 회계 변경에서 정책의 변경, 추정의 변경 이게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어떤 것부터 해야 되나요? 예, 당연히 전년도 거부터 다 뜯어고쳐야 되는 중요한 그 변경인 정책의 변경을 먼저 진행하고 그 결과를 다 반영한 후에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을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면 정책의 변경을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추정의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이번 경우는 뭐냐면 얘가 도대체 정책의 변경인지 추정의 변경인지 얘가 구분이 안 되고 어떻게 구분할 수가 없다. 그럴 때는 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추정의 변경이라고 보고 전진법으로 적용시킨다. 다시 한번 정책의 변경인지 추정의 변경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얘는 추정의 변경이라고 판단하고 전진법으로 적용한다. 왜? 정책의 변경이면 또 골치 아프잖아. 편리하게 사용하자. 뭐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개가 헷갈릴 때는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여기까지가 회계 변경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회계 변경과 상대적인 오류 수정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한번 요거를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오류 수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숫자를 금액을 어떤 계정에 대해서 접대비라고 할까요? 접대비를 입력해야 되는데 50만원 이렇게 입력해야 될 걸 얘를 실수로 5만원 이렇게 입력했어요. 뭐 회계 업무하다 보면 많이 실수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 회계 변경에 해당될까 오류 수정에 해당될까? 즉 변경이에요 오류예요? 이건 오류죠. 왜? 여기서는 그 용어를 뭐라고 표시해놨냐면 non-gap이라고 그랬어요. 이 non-gap이란 뜻은 기업회계 기준에 없는 거예요. 기업회계 기준에 없던 사항을 기업회계 기준에 있는 사항으로 정확하게 고치는 거. 이거를 오류 수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업회계 기준에서 50만원인 거는 5만으로 입력해라. 이런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이런 내용은 없겠죠. 이게 바로 오류라는 거예요. 또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이 나오게 되면 많이 틀리고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우리 그 회계 1급에서 프로그램에서 우리 고정자산 입력해 보셨었잖아요. 고정자산 입력할 때 정액법, 종률법 클릭하면은 이렇게 바뀌었었죠. 근데 회계 담당자가 지금 우리 회사에서는 지금 정률법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형자산을 입력하다가 그 버튼 클릭을 갖다가 정률법으로 안 하고 그냥 정액법에 돼 있는데 이거 그냥 놔두고 결산을 진행해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얘는 정률법으로 해야 되는데 회계 담당자의 실수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했다면 얘는 회계 변경에 해당될까요? 오류, 수정 오류에 해당될까요? 즉 어떠한 정책을 담당자의 실수로 잘못 반영하게 되면 얘는 오류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 뭐하고 헷갈리느냐면 아까 그 설명해드렸던 이하고 헷갈릴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얘는 추정의 변경이죠. 근데 그 오류 수정이 기업 회계 원칙이 없는 거를 있는 걸로 바꾸는 거라고 하셨는데 요거 근데 얘 종일법이랑 정액법은 두 개 다 기업 회계 기준에 있는 거죠. 있어요. 바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준영 씨가 질문했던 거 바로 그것 때문에 머릿속에서 오류가 생겨서 이 문제를 한번 10중 8구 틀린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추정의 변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어떤 회사를 M&A를 했다 이런 걸 예를 들어드린 거고요. 얘는 회계 담당자가 지금 얘는 뻔히 우리 정률법을 사용하는데 클릭을 안 해서 정액법으로 결산이 된 거예요. 그죠? 합리적인 이유가 있나요? 내가 틀리면 합리적인 거야. 내가 누르지 않았으면 합리적인 거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얘는 실수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기업회계 기준에서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 회사는 어떤 특별한 바꿔야 될 사항이 없어. 단지 담당자가 클릭만 안 했을 뿐이야.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면 이거는 오류라는 얘기예요. 요거 특히 많이 틀리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드린 거야. 근데 이 오류는요, 그 회사에서 의도적이 됐던, 의도적이지 않던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기업회계 기준에서 없는 그런 내용을 기업회계 기준에 있는 내용으로 바꾸는 거. 그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앞으로 회계 용어에서는 오류 수정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란 얘기예요.
되셨죠?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회계 변경이라는 용어와 오류 수정이라는 용어도 이제 구분하실 수 있게 됐는데, 지금 여기 오류가 발생했을 때요, 이 오류가 우리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가 있고요,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가 있어요. 어떤 게 그런가? 우선 오류가 생겼는데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겠죠. 지금 우리가 접대비라고 써야 되는데 얘를 복리후생비 이렇게 썼어요. 그럼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으니 당연히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없겠죠.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오류이고요. 두 번째, 대부분의 것들은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오류가 대부분이겠죠. 그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해야 되는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면 지금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당연히 주겠죠. 근데 이 영향을 준 오류가 지금 잘못된 거, 여러분이 그 해당되는 이 감가상각 방법을 수정해서 다시 고쳐주지 않는 한 얘는 영원히 그 금액이 틀려지겠죠. 그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비자동 조정 오류라고 불러요. 수정해주지 않으면 이 숫자는 영원히 틀려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지만 지금 손익계산서의 계정들, 수익이나 비용 계정들은 그 해가 마감이 되면 다 소멸하죠. 그리고 내년에 또 다시 정확히 하면 돼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50만 원이라고 입력해야 되는데 5만 원이라고 입력했다면 이것도 여러분이 수정해 주지 않는 한 영원히 틀려져 버리는 거죠. 그 해에 당기 순이익은 아예 틀려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것들은 비자동 조정 오류라고 불러요. 근데 특이하게 여러분이 잘못 입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가잖아요. 자동으로 그게 수정이 돼. 그런 오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배우는 이런 오류를 범했을 때는 일정한 기간만 뚝 따고 잘 버티면 자동으로 그 내가 사고 쳤던 계정이 오류가 조정이 돼요. 그 해당되는 그 조정 오류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자동 조정 오류라고 불러요. 자동 조정 오류에는 대표적인 내용이 우리 배웠던 손익의 이연과 기말재고에 대한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시험 문제도 혹시 나오면 얘가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출제가 되더란 얘기죠. 자, 요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좀 길어져야 될 것 같으니 일단 얘는 캡처 해놓고요. 잠깐 일시 중지. 자, 거기 자동 조정 오류라고 되어 있는데 자동 조정 오류에 해당되는 것들이 우리 손익의 이연 계정하고 기말 재고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요거에 대한 예를 제가 또 하나 써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치우고 우선 첫 번째 예로 말씀드렸던 손익의 이연이 어떻게 자동으로 그 오류가 수정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손익의 이연 기준 다 똑같다는 얘기기도 하고요. 우리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회사에서는 보험료 안 나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보험료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복습도 돼요. 자,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요. 이렇게 좀 길게 해볼까요? 맨날 예를 들어 드린 날짜 10월 1일날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여기 보험은 가입한 비용이 12만원 이렇게 현금으로 보험 가입하면서 납부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얘 회계 처리할 때 10월 1일 날짜로 회계 담당자인이 보험에 가입하면서 10월 1일자로 차변에 비용처리법으로 보험료 12만원 이렇게 썼었고요. 대변에다가는 현금으로 보험료 납부했어요. 이렇게 기록을 해놨겠죠. 그죠? 그런데
12월 31일 날 시점에서 우리는 결산할 때 손익의 이연 회계 담당자가 이 회계 계정을 갖다가 정리를 해 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 12월 31일 날짜에 기말 정리사항으로 여러분이 회계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게 3개월 동안의 보험료 한 달에 만원꼴이니까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이죠. 근데 여기 지금 보험료라는 비용이 지금 얼마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만 원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내년도 거는 빼줘야겠죠? 그래서 차변에 내년 거 미리 낸 돈 청급 비용이라고 썼고 내년 거에 해당되는 건 금액이 얼마겠어요? 9만 원이 되겠죠?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올해 손익계산서에 보험료라는 비용이 3만 원만 반영되게끔 하려면 차변에서 발생했던 비용 12만 원 중에서 9만 원을 반대로 써서 소멸시키면 그 잔액만 손익계산서에 반영돼요 라고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보험료를 갖다가 9만 원을 이렇게 소멸을 시켰어요. 그래서 회계 담당자가 기말 정리 사항으로 반드시 기말에는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도 엄청 많이 나오지만 시험 문제가 뿐만이 아니라 회사에서 이거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배웠죠. 그런데 이 담당자가 이거 몰라. 그래서 처음에 10월 1일 날 보험료 납부한 거 이걸로 납부가 아니죠. 보험료를 갖다 저희 낸 금액을 그냥 놔뒀어요. 그러면 올해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과대계상일까요? 과소계상일까요? 당기순이익이라 했어요. 비용이 더 지금 많이 계상됐죠. 그럼 당기순이익은 줄어들겠죠. 당기순이익 입장에서는 과소계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당기 손익계산서의 자체가 지금 틀려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담당자 이거 안다고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지금 이 해가 2022년이었었다면 2022년도에 손익계산서는 땡 틀려 있겠네요. 그럼 재무제표 다 틀려 있겠네요. 이거 하나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근데 어떻게 이거 얘기했다가는 팀장한테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뚝 따고 모른 척하고 그냥 배째라 그러고 넘어갔어.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 아니요. 10중 8구 다 걸려요. 그러니까 사고 쳤으면 바로 이실직고하는 게 좋습니다. 결산이라는 게 우리 회계 담당 프로세스가요.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기 때문에 이런 거 혹시 있으면 이실직고하고 싹 넘어가세요. 근데 금액이 적으면 저기 미인계 써야 돼. 민한계 쓰든지 애교로 좀 봐주세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 달라고 하면 돼요. 자, 그러면 2023년도에 보실까요? 2023년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서 요 정도 2023년도 10월 1일이 되면 이 보험 또 갱신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1년이니까. 그래서 2023년도 10월 1일 날 보험료 12만 원 또 이렇게 냈어요. 그럴 수 있죠? 1년 갱신됐으니까. 그래도 결과론적으로는 당기순이익도 틀려있고 관련된 재무제표의 규정들이 지금 얘 때문에 다 틀려있겠죠. 9만원만큼은. 이해됐음? 자, 그래서 2022년 재무제표도 틀려있는 상태고 당기순이익이 틀려져 있기 때문에 자본계정도 뭐 등등도 차기 이월된 거 다 틀려있어요. 그런데 2023년 10월 1일 날 다시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면서 담당자가 휴 살았다 그러고 얘기하고서는 안 걸렸어. 그래서 여기 2023년도 12월 31일이 됐어요. 여기 12월 31일이 돼서 이때는 정확하게 딱 이렇게 처리했어. 그럼 이때 23년은 틀려 있겠지만 24년부터는 다 맞아 들어가겠죠.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손익의 이연 계정 과목에 대해서 몇 년만 버티면 결산하는 해와 다음 해 한 해만 잘 버티고 여기 때 정확하게 기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자동으로 그 오류 났던 것들이 다 수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감당 못하겠다 그러면 빨리 퇴사를 하든지 아니면 버티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두 번째 거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건 뭐였었냐면 재고자산이에요. 재고자산인 경우도 이거
재고 자산인 경우 어떤 실수가 나오느냐 하면 보편적으로 기말 재고 자산에 결산할 때 그 결산 정리상 우선순위는 넘버 1이었어요. 12월 31일 날 결정돼요. 그 당일 날. 그래서 재고 자산을 평가하기 위해서 회계사와 담당자가 창고로 가서 바로 기말 재고를 조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것도 잠깐 복습도 할 겸 내용을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회계에서 그 원리를 이해를 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교재에서 말로 읽어보려고 하면은 정말 잘 이해가 안 되는 파트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가 이해하게 되면 그 설명들이 쉽게 받아들여지는데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교재 글로 쓰여진 설명들은 더 어려워요. 느껴지기에. 자, 재고자산의 대표적인 거 우리 상품이라고 그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정은 상품 계정이고요. 자, 상품에서 우리 기초재고 금액을 할게요. 기초재고 100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단기에 투입된 거 900, 기말재고가 200. 그럼 매출원가는 800. 이거 계산하는 거 여러분 해보셔서 아마 금방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이 기말재고가 잘못됐대. 이 기말재고가 200이 아니라 300이었다는 거예요. 300. 그럼 매출원가는 800이 아니라 얼마였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700이 돼야 되겠죠. 700. 그럼 우선 재무상태표에 기말재고 잘못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 잘못 들어가 있죠. 그럼 당기순이익 틀려져 있겠죠. 재무상태표에 자본계정도 틀려 있겠죠. 줄줄이 지금 다 틀린 상황이야. 근데 이것도 걸리면 죽어. 그러니까 일단 버텨. 자, 그러면 얘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2022년도 상황이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아이고, 보이게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얘가 2022년 상황이었는데 2023년 상으로 넘어가는 거죠. 똑같이 여기 또 상품 규정이고 상품 규정인데 지금 여기 2022년도에 이 기말 재고는 2023년이 되게 되면 여기 기초 재고로 오겠죠. 여기가 2023년이라고 한다면 기말 재고는 다음에 기초 재고로 옮겨가죠. 그럼 이 기초 재고로 300이 옮겨가겠어요? 200이 옮겨가겠어요? 잘못되어 있는 숫자인 200이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단기에 매입한 금액이 1300이라고 가정을 하죠. 자, 이번에는 기말재고 2023년에 또 창고에 가서 기말재고를 검사하겠죠. 그래서 얼마라고 결정이 났느냐 하면 400이라고 결정이 났대요. 이 400은 틀린 숫자입니까? 맞는 숫자입니까? 정확히 맞는 숫자 입력했겠죠. 그럼 매출원가는 얼마로 계산이 돼요? 1500에서 400 빼니까 1100이 매출원가가 되겠죠. 근데 매출원가 이것도 지금 틀려있어요. 현재로. 그죠? 결국은 위에서처럼 이 오류가 한번 발생하게 되면 여기 2022년도 처리하지 않은 잘못 기록된 해와 다음에는 무조건 틀려 있어요. 그러나 2024년 되면 얘가 또 기초재고로 가겠죠. 그럼 이때부터 정확히만 하면 다 맞아지겠죠. 즉 손익의 이연이나 재고자산 같은 경우 기말재고가 틀렸을 경우에는 몇 년만 버티면 돼? 2년. 그러니까 결산하는 당해만 잘 무마돼서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정확히 했을 때 나머지 것들은 다 맞게 되더라. 얘가 자동으로 그 오류가 수정되는 자동 조정 오류 수정이라는 뜻이에요. 얘를 이해가 하셨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캡처 해놨고요.
자, 그래서 지금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발생했을 때 첫째 이슈는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영향을 주는 오류와 영향을 주지 않는 오류가 있었을 때 설명해 드렸고요.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오류는 자동으로 조정이 되는 오류가 있고 자동으로 오류가 조정되지 않는 비자동 조정 오류가 있는데, 비자동 조정 오류라는 것은 아까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던 틀린 거 다시 수정해주지 않는 한 영원히 틀려지는 걸 비자동 조정 오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손익의 이연이나 기말지고 같은 경우 2년만 지나게 되면 자동으로 그 오류가 수정될 수 있다. 그래서 얘를 자동 조정 오류라고 불러요. 자, 그다음에 여기 칸은 맨 밑에 나와 있는데 개념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 개념에 대한 용어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중대한 오류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써놓을까요? 중대한 오류. 이거는 뭐하고 연결된 용어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그 중요성의 원칙이라는 거 들은 적 기억나시나요? 중요성의 원칙이란 우리 재무제표를 보고 그 이용하는 회계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면 중요한 오류, 중요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었죠. 중요한 키포인트가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회계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냐 미치지 않느냐, 이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랍니다. 자, 여기서 중대한 오류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중대한 오류라고 쓴 거예요. 중대한 오류인 경우에는 이 중대한 오류를 수정해야 되는 우리 회계 담당자니까 수정해야 되는 개정 코드가 있겠죠. 그 중대한 오류에 대해서 그 회계 처리를 할 때 사용하는 그 코드 번호가 개정 과목이 일단 전기 오류 수정 손익 개정이에요. 전기 오류 수정 손익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처음이니까 전기에 잘못되어 있는 오류를 수정했더니 이익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오류 수정 손실도 있어요. 근데 이 중대한 오류는 말 그대로 회계정보 이용자 의사결정에 아주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항목들인지라, 우리가 작년도에 결산을 했었던 자본계정 있죠. 그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미처분 이익잉여금 있죠.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 계산서 안에 전기 오류 수정 이익,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요 계정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저께는 제가 그런 거 설명 안 해드렸었죠.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을 직접 본 게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넘어갔었는데, 조금 있다가 거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저께 그 설명했을 때 이 잉여금 제가 두 가지만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정기 2월 미처분 이익 잉여금 이하고요. 그다음에 단기 순이익, 이 두 가지만 제가 더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따가 보시게 되면 요 사이에 정기월 미처분 이익잉여금하고요, 단기 순이익 사이에 우리가 배웠던, 지금 오늘 배웠던 내용 기정들 중에서 여기 정기 오류 수정이익과 정기 오류 수정 손실 계정이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understand? 그래서 얘는 중대한 오류이기 때문에 자본 계정을 수정합니다. 뭘 수정한다? 자본 계정. 왜 자본 계정을 수정하나요? 자본 계정 안에 당기 순이익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년도에 잘못됐던 걸 수정할 때 사용하는 이 코드 번호가 자본 계정이기 때문에 중대한 오류일 때는 300번대 계정 코드 번호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계정 체계 배우실 때 300번대는 자본 계정이에요, 이렇게 배웠었죠. 즉 중대한 오류일 때에는 계정 과목 이름 명칭이 정기 오류 수정 이익이나 정기 오류 수정 손실 계정 과목인데, 그 코드 번호가 몇 번대다? 바로 300번대다. 중요한 내용이므로 이렇게 수정을 한다. 제가 이걸 강조하는 거 보니까 뭔가
똑같은 게 있나 봐요. 어떻게 똑같은 게 있느냐면 이번에는 중대하지 않은 오류를 갖고 설명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중대하지 않은 오류. 중대하지 않은 오류는 전년도에 뭔가 결산을 했는데 틀리긴 했어. 오류가 났긴 했는데 그 틀린 내용 자체가 금액 자체가 뭐가 됐든 간에 그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회계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들이란 얘기죠. 그럴 때도 우리가 얘를 수정을 해줘야 돼요. 왜? 틀리긴 틀렸으니까. 그리고 알게 됐으니까. 그때 쓰는 계정의 명칭이 뭐냐면 전기 오류 수정이 계정이 있고요. 전기 오류 수정 손실 계정이 이렇게 또 있어요. 여기하고 똑같잖아. 근데 얘는 중대하지 않은 오류이기 때문에 계정 코드 번호가 않은 오류이기 때문에 전년도 거까지 수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년도 거는 손대지 않고요. 단기 거 올해 손익에서 조정을 해요. 그래서 얘는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외 수익과 영업의 비용 계정인 900번대 계정을 사용해서 얘를 갖다가 수정을 해주는 거야. 회계 처리할 때. 그러면 계정 이름 명칭은 똑같죠. 근데 뭐만 달라요? 코드 번호만 다르죠. 얘 중대한 오류일 때는 자본 계정을 수정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그 계정들이 결산된 자본 계정이 금액이 바뀌어요. 근데 얘는 전년도 거 손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올해 거에 그냥 반영해요. 왜? 중대하지 않고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니까 그냥 올해 벌어진 일로 처리하자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중대한 오류는 이 잉여금 계정에 있는 300번대의 정기오류 수정이나 정기오류 수정 손실 계정을 사용하고 중대하지 않은 오류일 때는 900번대 정기오류 수정 이익이나 정기오류 수정 손실을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는지요? 자, 그럼 이것도 잠깐 캡처를 해놓고요. 여기 해당되는 재무제표가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해야겠어요. 어디 갔지 우리 거? 여기 있죠? 자, 정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클릭하시고 예 불러오게 되면 자, 여기 화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봤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여기에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두 개가 합쳐진 금액이라고 했었죠. 여기 나온 김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정기월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 두 개가 합쳐진 금액이 미처분 이익잉여금 얘입니다. 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중대한 오류, 중대하지 않은 오류 여기 지금 3번하고 4번 보면 300번대에 정기오류 수정이익 정기오류 수정손실 계정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수정해 주는 거예요. 뭐일 때는 중대한 오류일 때는 여기서 직접 넣지 않더라도 간편하기 때문에 여기서 수정을 해줘요. 사실은 여러분이 12월 31일자 날짜로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회계처리에서 시험 문제는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용어들 보는 것만으로도 지금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만 보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회계 변경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누적 효과. 누적 효과에 보시면 누적 효과에서 계정 코드 번호도 369번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 소급법으로 정책의 변경 반영할 때 여기다가 반영하는 거예요. 여기 용어들 이제 다 나와 있죠? 별게 다 있네요. 여지껏은 관심 있게 본 적 없잖아요. 배우지를 않았으니까. 근데 시험 문제는 이런 걸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론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말로 물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설명해 드렸고 그리고 어저께 정원 씨가 질문했던 것 중에 보시게 되면 여기 임의적립금 등 200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얘는 올해 말고요. 전년도 이전에
벌써 소득 처분이 다 끝난 것들만 모아놓은 것이다 보면 돼요. 실제로는 얘는 지금 통합 기종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전년도에 만약에 그 사업확장 적립금이 있었다면 여기 계정에 사업확장 적립금, 그다음에 요 밑에 뭐 감채 적립금, 왜 그 전년도 올해 이전에 단기 이전에 정리됐던 것들 계정들이 주르륵 다 나와 있게 되는데 시험 문제 목적사항에서는 주로 이것까지는 대부분 되지를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도 다시 한번 보시라고 얘기해 드린 거고, 저는 요거를 갖다 캡처를 이게 쓸 일이 없긴 하겠는데 혹시 또 모르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또 이렇게 안 봐도 되겠죠? 볼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회계의 변경과 오류 수정, 회계 변경에 대한 것들을 정책의 변경, 추정의 변경, 오류 수정, 뭐 중대한 오류까지 해서 설명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좀 교재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회계 변경이란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요. 회계 정책의 변경의 개념. 우선 여기 회계 정책의 변경 개념도 여기서 요 내용들을 꼭 읽어보세요. 한 번만 정확히 잘 읽어보시면 관련된 문제에서 보기 나오는 것들 어렵지 않게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회계 정책의 변경의 예, 그 변경 이해를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설명해 드렸던 거 재고자산, 유가증권, 그다음에 유형자산 세 가지가 해당된다. 회계 정책의 회계 변경, 회계 처리, 그다음에 회계 추정의 변경, 회계 추정의 변경이라는 게 뭐다? 개념들을 먼저 한 번만 읽어보시면 돼요. 얘가 그딱 난이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읽어만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해드렸던 거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회계 추정의 회계 변경 처리, 이건 예를 갖다 한번 풀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용이 어렵지는 않고 간단한 거니까요. 근데 혹시 풀다가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다시 풀어달라고 하세요. 그럼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뭐 여기 내용 연수 변경하는 건데 내용 이해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회계 변경 처리를 할 때 그 누적 효과 반영하는 방법 시험 문제에서도 보기에서 아주 잘 나와요. 말로 묻는 문제가 주로니까 소급법, 단기 일괄 처리법, 전진법,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 그다음에 오류 수정, 오류 수정이라는 게 뭡니까? 설명해 주고 있고요. 오류 수정의 회계 처리, 그다음에 오류의 유형, 순이익에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 미치는 오류, 거기에 자동 조정적 오류라는 거 아까 설명해 드렸고요. 비자동 조정적 오류 설명해 드렸어요. 중대한 오류와 중대하지 않은 오류를 여기서 이렇게 표시해 놓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계정 코드 번호까지 해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런 것들도 직접 보여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10단원인가? 10단원에 나와 있는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한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 드렸고요. 여기 연습 문제, 세 문제 나와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것도 한번 천천히 답 체크하고 정독해서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내부 통제와 내부 회계 관리 제도는 시간 설명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지만 자, 일단은 잠깐 멈춰 놓고서는
잠깐 시간을 드리고 세 번째 시간 시작되게 되면 내부 통제제도, 내부 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설명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